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로 요양이 끝난 후 신체의 불완전한 상태가 계속 남아있어서 불완전한 정도에 대한 장애 판단이 필요한 분들 중 허리 부위의 장애 판단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허리 부위 장애 등급을 판단할 경우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허리 부위 수술로 인해서 허리 운동 각도가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허리의 기능상의 문제를 검토해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리 부위도 결국 뼈에 해당되기 때문에 뼈의 골절로 인해서 발생한 산재 환자분의 경우에는 뼈 골절이 그 골절 부위 또는 골절 형태 등을 기준으로 골절이 아물어진 후에 확인되는 압박률을 계산한 후 변형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변형의 정도를 압박률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변형장애라고 하는 용어로 장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기능상의 문제와 척추뼈의 변형 정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 후 척추뼈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지, 그리고 후유신경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장애 판단은 척추신경근 장애라고 하는 용어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장애 판단의 기본 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상의 세 가지 장애 판단 유형, 다시 말해서 허리 운동 각도를 확인하는 기능장애의 정도, 그리고 압박골절 등으로 인한 압박률의 정도, 그리고 신경근 장애로 인한 각종 신경 증상의 정도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불완전한 정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애 판단을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시고 장애 심사 준비를 한다면 빈틈없이 여러분의 장애 정도에 대한 장애 심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산재 환자분들 중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전반에 대한 자신의 허리 부위의 불완전한 정도를 모두 검토받지 않은 채 허리 운동 각도에 대한 부분만 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된다면 자칫 장애 등급이 턱없이 낮은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검토받는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토받는 방법으로는 기능장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허리 부위의 운동 각도의 문제입니다. 운동 각도는 소위 허리 부위의 철심을 박는다라고 하는 골 유합술 등으로 운동 각도가 제한되게 되는데, 실제 운동 각도가 얼마나 제한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애 심사 과정에서는 골 유합술을 한 부위가 어디 부위인가에 따라서 제한되는 비율을 정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 부위를 확인하면 산소계산처럼 확인되며 그 유형을 총 7단계로 분류하게 되는데, 극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고도의 기능장애, 그리고 중등도의 기능장애, 경도의 기능장애, 경미한 기능장애, 그리고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그리고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까지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박골절과 같은 골절 사고의 경우에는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척추뼈의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형장애라고 하는 용어로 척추뼈의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압박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압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압박률을 기준으로 총 5단계로 분류하게 되는데,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그리고 중등도의 변형장애, 그리고 경도의 변형장애, 그리고 마지막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압박률의 경우에도 변형 정도를 허리 운동 정도를 물리적으로 확인 후 계산하기보다 계산하는 산술적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니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경근 장애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 후 나타나는 신경계통의 증상을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응치뼈가 당기는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 부위에 저림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에 무감각한 증상이 있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증상만으로 장애 판단 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상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MRI 또는 CT, 그리고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첨부되어야 장애 판단 시 고려된다는 점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경근 장애의 경우에도 총 4단계로 나눠지는데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그리고 고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그리고 중등도의 장애, 그리고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세분화시켜서 심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리 부위 장애 등급은 단순히 수술 후 허리를 굽힐 수 없는 각도의 정도만을 보고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3가지 요소에 자신이 해당되는 그 요소가 몇 개가 있는지를 잘 진단하고 판단한 후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엮여져서 최종 장애 등급을 판정한다는 점을 잘 체크하시고 장애 심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검토된다면 12급이 최대 9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8급이 자칫하면 오히려 11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 판단을 단순히 철심박은 그 개수로 판단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자칫 중요한 요소를 빠뜨린 채 자신의 불완전한 신체 상태를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